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경제가 회복됐다고는 하는데 회복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른바 K자형 경제라는 이유로 괜찮게 사시는 분들은 또 괜찮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산 투자하셨던 분들은 꽤나 따뜻한 시대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는 정말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용 의원님 모시고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정치, 경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이제 그 지역구 얘기하시는 게 자연스러워지셨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된 지 오래됐습니다. 사실 이번에 모시려고 했던 건 이 앞에 나와 있는 책 두발로선 경제라는 책을 이렇게 쓰셨어요. 추천사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그 3프로TV 이진우 선배가 읽어보면은, 야, 이 책은 국회의원 이용우가 아니고 그냥 자연인 이용우였다면 내가 어디 가서 추천을 좀 하겠다. 이게 저도 읽어봤는데 사실 정치인의 책이라는 거는 약간의 좀 공치사가 좀 많고, 그리고 이제 목적들도 어떤 자기 홍보 PR적인 측면이 좀 많아서 조금 누군가에게 추천하기는 좀 어려운데, 사실 이 책은 읽어보면은 정말 그 경제학자 이용우 아니면 정책가 이용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근데 이 책을 사실 그 임기 중에 이 책을 쓰셨던 그 동기는 좀 어떤 부분이 있으셨어요? 큰 동기는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제가 국회의원 시작하면서 쓰려고 마음먹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의 CEO나 전략가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게 되게 그렇죠. 많습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소화시켜서 이야기를 전해놓질 않으면, 항상 보면 어떤 회사 M&A라든지 비사들이 뒤에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맞아요. 예. 그걸 공유해야지만 그 다음 사람들도 그걸 이해를 하고 한 걸음 나가는데 그게 사장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제는 제가 이제 언어로서 말로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최소한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민주당에 오면서 사실 뭐 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습관이 있어요. 뭐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제도를 만들어서 시장에 개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개입하는 지점이,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아닌 지점을 구별해서 시장이 작동하게 만드는 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야지만 정책이나 정부가 하는 정책도 보면 이게 의도에 맞게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는 꼭 해두고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고요. 그 책 내용 중에 뭐 저희가 또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플랫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전 세계에 관심사인 것 같아요. 도대체 얘는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그냥 인터넷 사이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대한 엄청난 어마어마한 독점력을 가지고 거기에 제도들을 굉장히 다 무력화시키고, 그러면서 이들의 정체가 뭔지부터 이제 처음부터 다시 따지고 들어가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플랫폼의 한 부분으로서 그 일을 하셨었는데 그 플랫폼이라는 것이 뭔가요? 저는 이 책에서 플랫폼은 시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걸 그 어떻게 생겨난지를 보면, 예를 들면 월가라고 하는 것도 그 맨하튼 남쪽의 월가에서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채권을 서로 주고받고 이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올 사람들은 누굴까? 예. 그리고 그 사람들 중개하는 물건이 뭘까? 했을 때 자기가 물건을 중개하면서 자기 물건을 또 이해상충을 넣었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적인 의미에서 시장이라는 걸 한번 보면 거래소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했다가 그 중에 일부는 법으로서 어떤 제도가 정립되어 있고 어떤 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시장이라고 한 것과 시장의 플레이어로 들어올 사람들 간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제대로 다뤄야 되는 거고, 플랫폼을 바로 시장을 보면 제가 이제 백화점 예를 들었지만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 그 입점한 업체가 계열사일 경우에 페이버를 줘버리면 부당 지원이 되듯이, 그러니까 백화점을 차려놓고서 제일 좋은 자리에 자기네 계열사를 갖다 놓는다거나. 그렇고 그렇게 되면 그걸 지원해 주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의 경우도
검색의 시장이라든지 이랬을 때 거기에 자신과 관련된 거 먼저 올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최근에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이제 플랫폼의 문제라고 제기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큰 거 몇 가지만 보면은 일단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기네 그 사이트에서 그 자기네 거를 먼저 보여주는 문제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한번 지적을 받은 적이 있고, 예를 들어서 동영상 검색을 하면 네이버 TV가 먼저 나온다거나 아니면 쇼핑을 검색하면은 다른 오픈마켓 사업자들보다 네이버 쇼핑이 먼저 나온다거나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플랫폼의 어떤 그 독점력이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이 사업자 사업을 다 하면서 그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그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문제가 좀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나왔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카카오가 뭐 이렇게 스크린 골프를 직접 한다거나 아니면 뭐 꽃배달 아니면 헤어샵 이런 문제들. 제가 놀랬던 건 최근에 카카오 이게 뭔데 카카오 GX인가 그죠? 골프 하는데 골프장을 인수했다는 걸 보고 저 골프장 인수하면 문제가 될 텐데 이런 거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네이버가 네이버 쇼핑을 하잖아요. 예. 근데 네이버 쇼핑을 할 때 항상 네이버 페이 결제를 우선을 하게 하고 그쵸. 가입하게 하면 페이버를 주거든요. 우대를 예. 준다고요. 예. 야, 이게 과연 그럼 네이버 페이에 기회를 전가해 주는 게 아닐까. 그쵸. 네이버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네이버 페이에다 페이버를 주게 되면은 사업 지원을 하는 모양새가 되는 그리고 거죠. 네이버 페이는 그거에 대한 거래 정보를 또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번 이제 국회에서 아마 온라인 플랫폼법 이제 심의를 할 텐데 대체로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은 공시를 강화하자. 그러니까 자기의 페이 할 때 아니면 쇼핑을 할 때 뭘 받고 했느냐. 예. 우리가 인플루언서가 대가를 받고 했으면 대가를 받는 공지를 하듯이 공시하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걸 공지를 하고 싶은데 대가를 주신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플랫폼을 할 때 그 정보 어디에서 어떤 얼마를 했던 그 공시 체계를 명확하게 해주면 예. 고객들이 알죠. 아 이거는 판단을 하는 거니까. 예.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해상충의 문제가 심각하면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그럼 그 과정에서 좀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공정거래위원장도 그랬고 다 공감하는 건 플랫폼 사업자와 예. 플랫폼의 아니 플레이어들 요걸 업종을 좀 구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플랫폼들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플랫폼 자체가 자신들의 성격을 부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그 뭐 배달의 민족에서 분명히 자신의 주문들을 받아서 배달을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자기는 그냥 정보만 전달했을 뿐이다. 중개만 했다. 네,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사실상의 금융상품 판매 행위가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식으로 금융판매 행위가 되는 게 분리가 돼 있는데 자신은 사실 모바일 서비스라는 곳 한 곳에서 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중개의 의무가 없는 광고일 뿐이다 라면서 자신들의 성격을 좀 부인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그 플랫폼들의 역할과 책임을 좀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될까요? 그것도 똑같이 시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아주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올해 상당히 문제가 됐던 머지 포인트가 문제가 됐죠. 예. 머지 포인트 같은 게 6월 달에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예를 들어서 머지 포인트의 그 포인트 카드를 여러 군데 쓸 수 있다고 하면 예컨대 11번가라든지 예. 그럼 11번가는 그 머지 포인트가 얘들이 돈을 낼 수 있는 데인지 아닌지를 따져봤어야 돼요. 근데 단지 매출을 증가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해준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고객은 누굴 보고 왔냐. 11번가가 모지 포인트 쓸 수 있는 저거 쓰면 되는구나. 예. 승인을 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이런 스타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당연히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 어디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그걸 쓰게 해줬는데 책임이 드는 거죠. 그러게요.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서로들 그냥 무시한 경향이 좀 있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어요. 뭐 LG화학
SK이노베이션, 뭐 현대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자회사를 상장을 시킨다 그러면 분명히 뭐 이렇게 회계 장부상은 문제가 없어요라는 얘기는 동의해요. 회계 장부상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주주 구성이 달라진다는 것들은 굉장히 그 주주들한테는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싶어했던 그 주식을 못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 때문에 굉장히 소액주주들이 이제 사실 주가도 엄청 많이 빠졌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뱅크 상장하고 게임즈 상장하고 뭐 페이도 이번에 상장을 하고 그런 과정 카카오 모빌리티도 상장을 추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이게 그냥 이래도 되는 거야? 내 주가는 지금 반토막이 났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연이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그 자회사 중복 상장 문제, 동시 상장 문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돼요? 그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작년에 제가 이제 법안을 발의했고 방송에도 한번 같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상장회사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예. 비례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직 심의가 덜 돼 있는 상태고 이번 국감에서도 약간 성과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이걸 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던 게 이건 상장회사의 문제가 아니냐 금융위원장한테. 예. 그렇다면 상장의 문제는 거래소의 상장 규정을 조금만 손보면 된다. 그렇죠. 예. 이중상장에서 이해상충이 됐을 때 이해상충을 해소해야 된다는 규정만 바꿔주면 된다. 그렇죠. 법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죠. 예. 그냥 거래소 상장 규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고 금융위원장은 고려해보겠다. 논의해보겠다 이거는. 왜냐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자사주를 한쪽으로 몰아주고 예. 이쪽을 상장을 하거나 주주들한테서 주주의 기회를 일정 부분을 박탈하는 거거든요. 예. 뭐 배터리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나는 딴 주식을 주고 그리고 사업은 또 이쪽으로 못 나가게 되고 예.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뭐 이번에 또 이슈도 많았죠. 뭐 부산 도시가스의 경우도 그랬고. 그렇죠. 이러한 현상들 자체는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정부가 좀 잘못하는 거 자본시장에 있어가지고 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SG. 예. ESG의 G가 바로 가버넌스거든요. 이 가버넌스에 대한 룰을 제대로 정립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서 누가 투자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제도를 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이제 이번 국감에서 그런 질의를 했었고 거래소 상장 규정만이라도 일단 좀 논의를 해야 되고 제가 정신에 대해서 딱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예.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 업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경계를 하고 좀 더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근데 좀 더 나가면 이제는 그런 부분은 법을 바꿔야 되고 제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사실 책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게 저는 이제 법안도 그런 법안을 많이 제시해 놨지만 그렇죠. 지금 당장 법안이 통과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내년 선거에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경제 부분, 자본시장, 그다음에 금융 쪽에 공약으로 반영되고 그게 정책으로 구현되게 만드는 게 제가 책으로 이제 표현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게 자꾸 카카오 얘기를 하게 돼서 좀 근데 요새 이슈가 자꾸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어요. 카카오가 그러니까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한다는 것을 본체가 지적을 받고 김범수 의장이 국정감사에 나오고 그리고서 김범수 의장은 문어발식 사업을 확장하지 않을게요라고 얘기하면서 헤어샵은 그만할게요. 그랬더니 거기 주주는 또 다른 주주야. 저는 헤어샵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지적이 나와가지고 상장을 좀 지연시키려고 했더니 카카오 모빌리티의 주주였던 TPG가 그게 뭔 소리야? 난 상장을 해야 되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저기가 상장된 회사였으면 어떨 뻔했나. 지금 그나마 비상장이라 이 정도인데. 사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단지 자신의 비크를 해서 많은 새로운 사업과 효율성을 해서
이 거리를 좁혀주고 연결해 줌으로써 거래 비용을 좁히는 그런 거에 했는데 그게 예상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파악을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 국회 국감에 을 계기로 이제 좀 인식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인식을 해도 그 문제를 푸는 데는 단기간에 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정리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자본시장에서 보면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은행에서 빌리는 뎁 파이낸싱이 있고 에쿼티 파이낸싱 투자를 받는 거. 그게 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 그러니까 재무이론에 딱 나오는 게 자기 자본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자기 자본 비용은 거의 0이죠. 0으로 이거 자체가 시장이 정상적이 하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 나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돼야지만 아마 우리 자본시장이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좋아질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빚쟁이들은 따박따박 그 매월 이자 줘야 되니까 무서워하고 정작 주인인 주주는 그 무시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상장회사 특례법을 할 때 상장회사 협의회죠. 협회. 자기들은 반대한다고 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벤처회사나 이런 데 가면 우리 은행에 가면 돈을 못 빌려요. 돈을 못 빌리는데 뭐 특례상장이나 이렇게 돈을 빌렸고 하면 아니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면서 은행이 아닌 다른 투자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의무는 안 하시려고 합니까? 이거 자체는 상당히 모순적인. 그렇죠. 그다음에 상장회사 협의회 같은 경우도 회사의 이익도 있지만 자기는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거든요. 일방만 보고 있다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 제목도 두 발이라고 하는 게 항상 보면 양쪽이 다 있는 거거든요. 양쪽이 있는 걸 한쪽만 자꾸 생각하는 거는 이제 불균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시장이 성장할 수 없는 한계가 된다는 걸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책 제목이 두 발로선 경제고 이제 공정과 그리고 혁신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 두 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공정 쪽, 혁신 쪽인데 혁신 쪽은 뭔가 사업을 좀 더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일 거고 그리고 이제 공정이라는 것은 그것이 주는 사회적 효과에 대한 것들의 어떻게 보면 다른 말은 규제라고 읽히기도 해요.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대선 전국에서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좀 불편한 부분들은 이렇게 혁신보다는 공정이 훨씬 앞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뭔가 항상 뭐가 있으면은 자꾸 문제라 그러고 못하게 하려 그러고 재달하려 그러고 그러니까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되게 하여튼 뭐라도 못하게 제한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사실 민간에서 가장 혁신적인 은행을 만드셨었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규제를 만드는 법을 만드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혁신과 그 공정이 어떻게 조화를 좀 이룰 수가 있을까요? 사실로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질서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질서를 바꾼다는 건 기존 질서하고 다른 뭔가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제가 이 책에서 혁신을 정의한 거는 혁신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10단계의 프로세스가 있는 걸 3개, 4개로 줄여줌으로써 생긴 현상인데 그중에 이제 기술이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기존에서는 비명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고 소비자나 연결을 하는 데는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거에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도전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일종의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회적 책임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내가 이걸 했을 때 효과가 뭘까? 이런 문제들을 같이 봐야 되고요. 근데 저는 공정과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정이 바로 서야지만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보면 벤처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기술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에 들어왔을 때 기술을 카피를 하거나 해가지고 뺏어가 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시장 질서가 정립이 안 돼 버리면 누구도 도전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안주하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봐야 될 게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이슈 중에 타다 이슈가 한참 타다를 한번 정의해 보면 그러니까 운전자를 포함한
렌터카 중개업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인 규정은 운전사가 포함되어 있는 단기 렌트카. 단기 렌트카죠. 그러면 택시는 운전사만 있고 렌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걸 해주려면 택시 업계에서도 그걸 허용해주고 거기에 걸맞게 해줬어야 돼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규제,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그 사각지대일 수도 있었던 부분들을 했던 거라면 네. 오히려 택시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던 부분들을 택시는 요금이나 모든 부분에서 쫙 규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풀어줬어야죠. 그러니까 항상 그 업종의 성격이 뭔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보면 어느 성격을 가진 애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는데 한쪽은 야 이건 오래된 거 너 낡은 거야. 우리는 새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뭐 결과적으로는 한쪽은 규제를 안 풀어주는 방향이었고 하나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냥 둘 다 그렇죠.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 사실은 그 부분을 이쪽 양쪽을 같이 균등하게 해서 사실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빅테크, 핀테크 하면서 오히려 금융권에서 역차별이다. 그 이후로 좀 비슷한 거거든요. 은행의 경우나 뭐 이러면 물건 금융사업 할 때 6대 적합성 원칙이라든지 모든 걸 다 지켜야 되는데 여기는 안 지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해 가지고 나온 소리 중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게 아니 금소법을 다 지키게 되면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이 안 돼요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 규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돈을 번 거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소비자 보호를 할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던 거지. 그렇죠. 저쪽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 하면 돈을 못 벌어요라고 했을 때 이쪽 기존 금융권에서는 우리는 원래 그거 하고 있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오히려 규제 차익을 받고,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라는 규제 차익을 얻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동일 업종에 대해서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 원칙을 정립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가상자산업법 관련해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정기국회 과정에서도 굉장히 명확해진 거는 가상자산업법은 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건 공감대가 정부하고 있었고요. 생태계를 공공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글을 기고를 해서 다음 주쯤에 글 나올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주제네요. 나중에는 그거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